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아 이런 거.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항상 얘기하죠. 이게 대책에 대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해드리고 시작하자면 저 솔직히 질문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이해합니다. 저 오면서도 계속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을 계속 기자들 전화 와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이거 코멘트 드리다가 네. 막 각종 언론사들 전화 오면 이게 대책 뭐고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자님들도 계속 전화 오니까 저도 사실 좀 죄송하지만 항상 시간 여유 있으면 편안하게 이제 쭉 자세하게도 설명해 드리고 하는데 이미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또 핸드폰이 울려. 막 또 다른 기자님이야. 계속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전화통이 분리 났는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이제 초조하잖아요. 또 여기 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빠르게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거 원인은 뭐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기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코멘트 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주택자 규제 또 다른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더 심화될 거다. 단기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또다시 서울 폭등이 올 것이고 이거는 대출 규제가 결국 현금 없는 사람들은 집 사지 말아라.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소득 전문직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거고 뭐 서민들은 사실 상관없고요. 그리고 현금 부자들도 상관없고요. 진짜 딱 얘기했었던 중산층들에도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되고 싶은 분들한테 그냥 딱 바지가랑이 잡고서 어디로 올라가려고 개천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안 된다. 딱 이거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6억이에요? 이게 6억이 9억도 아니고 서울인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지 말아라라는 것도 있고 네. 아마 정부도 대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 그럼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6억을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뭐냐면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막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돈이 다 넘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대출로 금융위 집값을 밀어 올립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 싫고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12.16 대책이 많이들 떠올라요. 2019년도 12.16 대책이 일명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거는 무주택자들도 뭐 이게 1주택이고 다주택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강남에 뭐 15억 초과 주택을 살려고 해. 대출 1원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도 많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 나오는 게 분명 대출 금지시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또 분명 뭐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대출은 해주긴 해줄게. 근데 그렇다 해서 막 대출 뭐 10억, 20억씩 땡겨서 집 사는 거는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6억 한도를 걸어버린 건데 왜 6억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요. 네. 영끌, 사람들이 자꾸 영끌 얘기하잖아요. 은행 안 가본 사람들입니다. 아니, 대출을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지. 참고로 은행 가가지고 저 대출 받고 싶은데 저 대출 얼마 나와요 하면 일단 연봉 얼마나 되세요? 라고 한 다음에 DS에 딱 계산해 보니까 고객님 4억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안 돼요, 안 돼. 대출이 나오지를 않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우회 규제도 다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 만기로 다들 갔었고 2금융권은 40년 만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DSR이라는 게 결국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DSR이잖아요. 그런 건데 이걸 DSR을 우회하는 마지막 퇴로가 이제 40년 만기로 쫙 하게 되면 원리금 부담 능력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이제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이 다 칼차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30년 만기 조건에서 DSR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우리가 6억 정도 대출 나오려면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요즘 연봉 1억 넘어가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연봉 1억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실수령액이 6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후잉님은 돈을 많이 버시니까 600 얼마밖에 안 돼요 라고 하셨지만 아니, 서울 집값에 비하면 그쵸. 이제 서울 집값을 노리는 사람들 치고는 사실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실수령이 600 얼마인데 그건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이거 뭐 원리금만 막 3, 400씩 납부하기 시작하면 뭔 돈으로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 대출이면 더 많이 원리금을 납부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DSI 규제도 나온 거고 대출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 거고. 근데 뭐가 됐던 간에 그러면 딱 얘기 나온 거죠. 연봉이 한 1억 정도 돼야지 6억 정도 대출이 나와요. 현행 DSI 규제로 따지면. 특히 이제 2025년도 7월 1일자로는 스텔스 DSI 3단계도 시행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민들은 타격이 없어요. 내가 연봉이 5천이야. 내 연봉이 7천이야. 그런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이미 6억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규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 이미 댓글, 여기 후랭이 TV도 또 우리 댓글 부대들이 요즘 좀 도는 것 같던데. 댓글이 또 달리면서, 저 김재경 투기꾼 또 나와가지고, 그 워딩 쓸 줄 알았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또 할 줄 알았다. 아유, 뭐 서민층은 타격 없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한방인데, 지금 투기꾼들 부들부들 하는 거 보니까 잘한 정책입니다. 라고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김재경 발작 버튼 눌렸노. 눌렸나 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집값이 사다리를 오히려 걷어차야 된다. 그래야 집값이 내려오고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진정한 주거 사다리 재건 정책입니다. 짝짝짝짝짝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속았는데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일단은 과거 복귀가 좀 안 되신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우리 2019년 12.16 대책에서 대출 영원을 만들어줬는데 집값 그래서 잡혔나요?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잡혔죠. 오히려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게 당시 15억 초가 대출 금지였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2019년도만 한다 하더라도 15억 초과 주택은 고가 주택의 인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에 돌아왔을 때 2025년도 현재 시점에 15억 주택, 고가 주택인가요? 아니요. 지금 강남 집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마포도 뭐 27억, 29억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 성동, 강동구 다 실거래가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25억은 돌파했고요. 네. 지금 뭐 호가는 지금 26억, 27억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25평형도 신축 아파트 25평형도 20억 실거래가는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집값 뭐 50억, 60억, 70억 이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대치, 개포도 다 40억 넘겼고요. 지금 15억이면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15억은 훌쩍 넘어갔고, 지금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찾아봐야 됩니다. 애초에 15억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비싼 주택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우리 예전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10억 클럽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야, 성동구도 마포구도 10억 클럽 달성 막 이랬는데, 지금 노원구에 약간 그 30년 넘어간 아파트들도 우리 상계주공, 중계주공도 10억이 넘어갑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뭐 분담금 폭탄이 어쩌고저쩌고 이래도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좀 결론부터 얘기했었을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집값이 왜 올라가나요? 왜 올라간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집값이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포인트를 좁혀볼게요. 지금 주식시장 코스피 3천 돌파 이러잖아요. 3,100 돌파. 왜 돌파했죠? 이재명이 5천 만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이재명이 우리 5천 갑니다라고 하니까 5천은 몰라도 우리 5천 간다 했으니까 3천은 갈 것 같았어. 그래서 3천 돌파했고, 지금 시점에서 4천 그래도 우리 이재명이 5천 간다 했는데 4천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불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땠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 정확합니다.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 미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뭐 그 얘기 하죠. 미장은 세금을 떼지만 국장은 원금을 노립니다. 맞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장 투자한 사람들 막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안 좋은 기사들은 다 터졌잖아요. 한국이 삼성전자도 힘들다. 뭐 하이닉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우리 뭐 엔디비아에서도 한국을 패싱하려는 거 아니냐. 대만계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5만 가지 막 썰들이 다 나왔잖아요. 삼성도 망한다. 삼성도 망한다. 이거 망하길 기도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안 좋은 얘기들 지금 뭐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기업들도 힘들고 소상공인 다 죽고 뭐 이런 식의
지금 대한민국 뭐 이제 다 망하는 시나리오들을 떠들면서 안 좋으려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이슈 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 바뀌었는데 주가가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대기업들 실적 개선이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똑같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딱 하나. 대통령만 바뀌었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코스피 5천을 외쳤다. 딱 이거 하나만으로 가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뭐 코스피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얘기하면 좀 너무 야매죠.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도 자산시장을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 막 그런 짤들 막 돌았잖아요. 우리 이정재 오징어 게임 시즌3 이번에 나왔지만 시즌2의 명대사 나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3번이나 해봤죠. 노무현 때 경험해봤고요. 문재인 때 경험을 봤기 때문에 이재명 시대에도 결국 또 부동산 폭등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실제로 이게 뭐 틀렸다라는 것,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인식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진보 정권이 잡으면 항상 집값은 폭등해. 학습 효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가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이재명은 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할 것 같으니까 코스피 3천 일단 돌파한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막연한 기대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왜요? 진보 정권이 잡았으니까 올라가요 라고 말하면 이건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근본적인 얘기는 사실 다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뭐냐면 지금 벌써 막 돌았잖아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아니고 이제 민생지원금. 뭐 민생회복 뭐 소비 쿠폰인가 뭔가 뭐 해서 25만 쿠폰과 원. 현금. 쿠폰과 현금 25만 원씩 뿌린다라고 하고 그것도 차상위 계층은 뭐 40만 원, 50만 원 뿌린다 하고 또 우리 있는 분들은 15만 원만 받아라. 15만 원, 25만 원. 참고로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받으셨잖아요. 뭘 받았죠? 자부심. 그때 자부심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세금은 훨씬 많이 내는데. 세금은 훨씬 많이 내는데 자부심만 줬어. 받는 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15만 원 주겠죠? 15만 원 주면 이거 15만 원 받는다고 스테이크 썰고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고이고이 가지고 있다가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자산가 분들께서는 우리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세금 걱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해요. 일단은 얘기가 좀 돌 것 같으니까 다시금 돌아왔었을 때 우리 앞에 6.17 대책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하면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자산시장으로 막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지금 현재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4% 전후하거든요. 근데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높아요? 지금 정부가 은행들 보고서 야 가계부채 관리 안 해? 하니까 은행들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성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지금 예대 마진이 역대급이고요. 지금 예금금리는 다 박살났어요. 예금금리 다 박살났지만 그럼 원래 예전 같았으면 언론에서 예대 마진이 역대급입니다. 성과금 장치합니다. 은행들 실적이 장난 아니에요 라고 하면 대출금리 안 낮춰? 라고 해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낮추고 싶었더니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도 받을래 할 정도로 높여놔야 안 받을 거잖아요. 명분도 좋고. 명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하면서 지금 뭐 낮추고 싶은데 정부가 못 낮추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와중에 여기서도 더 대출 규제를 걸어버린 게 이번 핵심인데 근데 대출 규제를 건다라는 거는 결국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주거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주거 사다리 이제 발로 찼어요. 그럼 내 집 마련 이제 못 하겠죠? 그럼 못 하니까 끝인가요? 왜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었냐면 돈을 살포하잖아요. 뭐 우리 민생 회복 쿠폰인지 아무튼 뭐 그거 뿌리고 지원금 뿌리고 그리고 또 뭘 하죠? 비탄감도 해준다 하고 그렇죠. 비탄감도 해주고 일단 당장 이번에 추경 35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문재인 때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바보 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집값 잡아줄 거라고 믿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집값은 더 올라갔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 대통령님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 집을 막 샀었고 이번에 대책이 나왔었지만 항상 대책 나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단순히 대책 나왔지만 뭐 학습 효과, 유동성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사이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그거예요. 일단은 6억의 기준은 무엇이냐. 6억 대출 나오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연봉 1억 넘어가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출만 차단한 거다. 연봉 1억도 안 되는 우리 서민들은 보호해 준 겁니다. 연못물 아직 따뜻한 거죠. 우리 연못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 아직 살기 괜찮으니까 서민들을 규제한 게 아닙니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서민들은 그래 저 고소득자들 규제한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다른 시그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시그널이냐, 이게 다주택자 규제 시즌2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주택자, 그냥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2주택자부터도 대출을 1원도 안 해주겠다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었던 메커니즘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때 당시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주택자를 옥죄니까 어떻게 되느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죠. 아니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적폐시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후랭이님이 다주택자라고, 우리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후랭이님이 우리 반포에 집이 있어. 경기도 어디라고 할까? 외곽. 김포에도 집이 있어. 그리고 우리 뭐 중소도시 안동이라 칠게. 안동에도 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동부터 빨리. 정리, 빨리 급매, 처분. 그 다음에 또 어디? 근데 이제 세금 딱 계산 또 해보겠죠? 근데 또 안 돼. 김포 빨리 정리. 그 다음에 반포집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지방집을 잡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집 값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지방집 값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 혜택을 주진 못할 망정 지방 규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김지웅 소장 너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627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 수도권만 규제하는 거지 지방은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이 반포에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부산 집을 사고 싶었어. 부산 대출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부산 집을 살 땐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부산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집을 살 때 대출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집값이랑 영향을 안 주려고 하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지방 집은 대출 규제를 카운트함에 있어서 아예 그냥 없는 걸로 칠게요. 이러면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 자꾸 뭐 빌라 힘들어요 하니까 그때 언제였나? 작년인가? 뭐 무슨 공시가격 5억 이하인가? 뭐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들은 뭐 주택수 산입 안 합니다. 청약 계산할 때는. 아, 그래요? 그런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공시가격이 정확히 5억이었는지는 헷갈리긴 한데 그렇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다른 세금 규제들은 빠지는 게 없는데 청약할 때만 자꾸 사람들이 똘똘한 채로 가게 되고 빌라 주택들을 자꾸 처분하는 게 다들 청약해가지고 아파트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 짜잘한 빌라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청약 무주택자 요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빌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빌라 시장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혜택 준 거가 이런 공시가격 낮은 애들은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쳐줄 테니까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뭔가 허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주택 수로 규제가 들어갔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사고 싶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지방을 팔아야 돼. 지방 팔아야 되는 거죠. 대전에, 부산에, 광주 집을 팔고서 서울 집 대출 받으려면 싹 무주택자로 가고 서울 1주택으로 가라 라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서울에서도 빌라 부동산 시장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빌라 있으면 또 대출이 안 나와. 그럼 빌라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를 만들어 오는 건데 항상 이걸 얘기를 해도 또 속습니다.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져야지 집값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주택을 팔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 지방주택 저렴하잖아요. 지방에 오래된 거 싫어요? 라고 하게 되면 미분양 많잖아요. 신축 아파트 지금 할인 분양하고 뭐 계약 5%만 들고 가도 계약해 줍니다.
뭐 어디는 뭐 자동차도 추첨으로 준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명품 백을 준다는 등. 명품 백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서 분양가가 4억인데 계약금 5%만 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만 가지고서도 신축 아파트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을 안 하잖아요. 왜? 지방은 또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서울에 빌라 엄청 저렴하거든요. 빌라 서울주택 마련 어려워요? 서울 빌라 저렴합니다. 라고 하면, 빌라는 싫어요. 라고 하잖아요. 빌라는 좀. 빌라는 좀.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돼. 그럼 애초에 내가 눈높이는 다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솔직히 다 같은 아파트인가요? 나 홀로 아파트 또 싫어. 그래도 1000세대 대단지는 돼야지. 신축은 돼야지. 나도 커뮤니티, 지하주차장. 역세권이어야지. 또 노도강은 또 싫어. 애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평균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그 책 썼었잖아요. 저번에 책 나와가지고도 얘기했었지만 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책에서도 네. 또 걸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도 제가 정말 힘줘서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은 평균이 훌쩍 벗어난 주택이라고 얘기해드렸고 다들 신축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지, 역세권 이걸 뭐 노도강 이걸 다 차치하더라도 서울에 5년 내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는 전국의 2천만 호의 주택 중에서 상위 1.1%밖에 안 됩니다. 엄청 적구나. 그럼요. 뭐 우리가 10년 내 아파트까지를 신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2%밖에 안 돼요. 와, 심각하다. 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소득은 상위 2%인가요? 애초에 내 소득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원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는 거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온 건데 내 눈높이에 맞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고, 이번 대책이 또 다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들면서 일시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죠. 왜냐면 대책이 일단 바로 저번 주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빵 터지니까 지금 전화는 많이 옵니다.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 급매물 나왔나요? 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 옵니다. 살려고? 네. 급매물 나왔는 줄 알고서 전화했지만 사실 급매물은 아직 없어요. 매도자들도 많이 옵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라고 하면 지금 일단 소강 상태예요. 뭐 뉴스에서 뭐 하락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하락된 거 하나도 없고요. 규제하자마자 뭐 문이 뚝 이런 거 있잖아요. 헤드라인. 문의는 더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당장 살 기호는 아닌데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들은 오는 거고, 근데 이제 급매물 있나요라는 문의는 엄청 많이 오고 당장 매수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약이 되나요라면 계약은 안 됩니다. 다들 일단은 지금 호가 하나도 안 내려갔고요. 그러면 조금 저 급매물 나오면 연락 주세요만 엄청나게 오고요. 그런데 매도자들도 일단은 눈치 보고 있고, 근데 이제는 뭐 당장 그래서 거래는 안 될 거예요. 왜냐, 급매물이 나오면 살려 했는데 급매물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거래가 왜 멈춰요? 수요와 공급, 즉 매도 가격이랑 매수 가격이랑 서로 니즈가 맞으면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니즈가 안 맞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매도자가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 안 내준다던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말하는 호가를 지금 받을 생각 없으니까 거래는 멈출 거예요. 근데 가격이 낮아지려면 둘 중 한 명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매수자가 금액을 더 높여서라도 맞춰주든가, 매도자가 자기 욕심 좀 버리고 호가를 낮추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호가 낮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호가 내놨다가 낮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 나오는 건 있지만, 저희는 필드에 있잖아요. 네. 시장에 팔릴 만한 매물은 몇 개 없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호가는 40억이었는데 뭐 36억으로 낮췄어요. 이게 낮춘 건가요? 실제로는 아직 35억짜리 매물이 아직은 뭐 깔려 있었어. 그럼 걔가 좀 팔려야 다음 매물이 거래되는데, 그럼 걔보다 더 싸게 내놔야지 진짜 호가가 빠진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35억짜리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가, 그런데 지금 매수자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제일 싼 게 35억이었었으면 걔보다 더 싸게 나올까를 기대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직 35억짜리도 안 팔리고 있는 게 있었는데 뭐 40억에 그냥 호가만 둥둥 떠 있던 게 뭐 35억으로 떨어졌다 해서 이게 빠진 건가요? 빠진 건 아니죠. 그런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뭐 좀 나오는 게 있나 하면서 그런 전화들이 엄청 오고요. 뭐 좀 나오는 게 있나?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싼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만 지금 수두룩합니다. 호가 빠지면 연락 주세요. 매수 전화는 되게 많이 와요. 싼 거 있냐고. 1216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쵸. 12, 16 때는 아예 진짜 전화가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이 된 거야. 학습이 된 거죠. 이게 해봤자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후랭이 TV 마지막 나왔을 때 오쏘공 때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네. 토호제 때. 토호제도 제가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 효과 하나도 없다. 단기적으로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도 풍선 효과, 마포 성동구 풍선 효과 올 것이고 결국 마포 성동구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잠실 올라갈 거고 다시금 강남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상반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호제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포구 성동구 아직 20억짜리 집값들 많았었어요. 근데 토호제를 빵 터트리는 순간 마포 뜨거 성동구 뜨거 강동구도 우와 우리도 하면서 25억 시대 열렸고요.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가 25억 되니까 맨 처음에 잠실이 33억 뭐 거래되니 많이 이러다가 토호제 빔을 쫙 맞고서 하면서 30억 미만 가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기사 찾아보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니까 뭐 5억 빠져, 무슨 3억 떨어져, 호가 빠져의 주인공들은 잠실만 있었습니다. 잠실 말고는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마포, 반포 안 빠졌고, 압구정, 반포 안 빠졌고요. 하다못해 대치, 개포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조금씩 거래는 안 되면서도 호가 유지하다가 조금씩 거래됐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지. 실제로 강남 3구 중에서 가시적인 호가가 빠진 데들은 잠실뿐이었었어요. 근데 돌고 도는 거죠. 마포구랑 성동구는 풍선 효과로 빵 튀어 올라가고 잠실은 아직 30억 전후로 막 빌빌거리고 있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무주택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갭투자잖아요. 갭투자라는 표현도 안 된다. 갭투기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갭투기 차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 가격 25억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마포 성동이 25억이면 잠실 29억 너무 싸 보이는데 잠실 가야 됩니다 하니까 다시 잠실 실거래가 후후후후 가다가 다시 지금 쭉 가격 쌓아가면서 지금 33억 다시 돌파하고 지금 35억을 가니 많이 하던 분위기 속에서 대출금지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잠실 가격 꺾일까요? 안 꺾일 것 같거든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서 갭투자도 안 됐었던 거고 그런 진짜 실수요자들이 밀어 올린 가격인데 되게 탄탄하게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도 호가만 둥둥 뜨다가 갑자기 한두 건 거래된 게 아니라 실거래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되게 단단하게 받쳐져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DSR 규제 때문에 이번에 6억 상한을 두긴 했었어도 그 전에 대출 뭐 7억 받고 8억 받고 했었던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고소득자들이 대출 받았기 때문에 그 원리금 못 갚을 사람들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간 거니까 다시금 가격 뛴 거고 거꾸로 잠실 가격 뛰니까 마포 성동구도 잠실 보면서 우리도 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고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던 건데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서 올라갔었고 다시 재지정에도 올라가고 근데 예전에 처음 토호제 걸었을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맨 처음에 토호제 때는 사람들이 주춤하는 기간이 몇 달 정도 좀 길었었어요. 근데 토호제 같은 경우는 몇 달도 안 돼서 다시금 쫙 치솟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돼 있다 보니까 주춤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바로 저번 주에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일단은 소강 상태가 제가 한두 달은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한두 달도 안 갈 수도 있고요. 전화하는 거 보니까 뭐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호가 빠진 데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인터넷에 키보드로 갔다가 야 꼴 좋다 투기꾼들 막 카톡방에서는 막 곡소리가 막 나와요.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부동산 가보라고요. 급매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맨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낄낄낄낄낄 꼴 좋다 투기꾼들 이제 다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간다 라고 하지만 아직 한강물 따뜻하고요. 한강 벨트들 지금 뭐 소유자들은 아직 여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한두 달 정도 소강 상태가 만약에 길게 된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던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냐면 스텝이 꼬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먼저 잡고 내 거 팔아야지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잔금일자는 다가와. 9월달, 10월달 다가오는데 내 집이 안 팔려. 그러면 잔금을 못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텝이 꼬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는 있죠. 왜냐면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2017년도 8.2 대책 때도 그렇고 2018년도 9.13 대책 때도 그렇고 2019년 12.16 대책, 2020년도 6.17, 7.10 굵직굵직한 대책들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 정도지만
30몇 번의 대책들이 있었지만 집값은 결과론적으로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똘똘한 채 선호 영상 똑같이 만들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춤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급매물도 나왔죠. 어떤 사람들? 스택코인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잔금 쳐야 돼.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몇천 깎아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 알지만, 왜냐면 무주택자들보다 유주택자들은 더 똑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유주택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문재인 정권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무주택자들은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전 시장을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집값 잡아줄 겁니다 라고 믿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우린 경험해봤어.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호가를 안 낮춥니다. 9억 이하 정도의 저가주택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랑 일맥상통이죠. 그러면 고가주택들, 즉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뭐 일명 강남 3구, 용산, 아니면 마포 성동, 강동, 동작 뭐 이런 데들 가격이 빠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호가를 낮추질 않아요.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는 낮추지 않고 매수자들만 급매물인 없나요? 라고 하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스텝고인 사람들 매물이 나오면 그거는 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기회고요. 그러면 일단은 핵심 지역 빠질 것 같진 않아. 네. 그러면 풍선 효과가 나올 거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강한 측면도 있고 약한 측면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6.17 대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면 그거는 있죠. 문재인 정권보다 약한 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는 무주택자, 참고로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전에 뭐 8.2 대책이니 9.13 대책이니 그때 뭐 이제 다주택자들 대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와서 다주택자는 이미 대출 못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12, 16 대책이 충격적이었던 건 무주택자조차도 15억 넘어가는 주택은 내가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현금 없는 거지들은 우리 동네 물 흘리니까 오지 말아라 거든요. 영끌러 냄새. 동네 물 흘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 현금 부자들만 와야 되는 동네에 갑자기 누가 막 떠오른다. 갑자기 무슨 금붕어가 열심히 용이 되려고 대출을 얻고서 오니까 여기 이 동네 가분개가 올 동네가 아닌데 저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현금 없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드렸지만 진짜 노골적으로 그런 의도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대책인 거죠. 연봉이 얼마든 간에 그럼 금수저는 올 수 있지만 흑수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고소득 맞벌이, 부부 둘 다 뭐 대기업 다녀, 아니면 내가 변호사 시험 패스했든, 아니면 위사가 됐든, 아니면 뭐 내가 세무사든 회계사든 고소득 전문직이 됐어. 그랬는데 소득은 많지만 당장 현금 없는 사람들은 강남 오지 말란 거죠. 영끌 하지 말란 얘기가 그거잖아요. 6억만 받아서 자꾸 왜 연못 탈출하려고 해. 저기 6억 대출 받아서 동대문구 아직 괜찮거든? 동대문구도 못 산다고? 나 연봉이 높긴 하지만 이 연봉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금은 3억밖에 없어. 그래? 그럼 대출 6억 받아가지고 9억이면 저기 어디더라, 저기 노원구에 구축 사면 되겠다. 그 동네 괜찮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금 없는 사람들은 동네 물 흘리지 말아라가 아닌 이상은 그냥 안 되는 거죠. 딱 그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1차원적으로 보면 후랭이님이 질문했었던 것처럼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풍선 효과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일단은 약한 거. 그 문재인 정부의 12, 16 대책보다 지금 거는 살짝 조금 괜찮은 거는 그 6억은 해줍니다. 문재인 때는 1원도 안 해줬어요. 15억 사고 싶어? 현금 박치기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감사해라. 6억은 가능하군요. 감사해라. 이거는 됩니다. 문재인보다는 이거는 약하고요. 근데 강한 거는 무엇이냐? 이게 규제가 생각보다 넓게 갔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었던 게 항상 풍선 효과 얘기들이 항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꺼번에 나온 거가 2금융권 규제까지 같이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 당시 1금융권 규제라니까 2금융권으로 막 간다, 뭐 캐피탈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금융권도 싹 이제 또 기사 나올 수 있겠죠. 러시앤 캐시로 간다 하면 오늘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요? P2P로 간다. P2P로 간다. 이제 P2P 규제도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사채로 가면서 사채 규제도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금융권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레퍼토리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금융권까지 칼차단 이번에 나왔고요. 또 저는 이건 생각보다 놀랐었던 게 수도권을 다 지정해 버렸어요. 이것도 진짜 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경기 인천까지 온기가 안 갔어요. 물론 뭐 과천이나 분당, 그렇죠. 판교 이런 데는 뜨거워 하면서 핫뜨뜨했긴 했었어도 사실 지금 서울도 노도강까지는 온기가 안 갔었거든요. 왜 온기가 어디까지 갔었냐? 강남 성구는 이미 작년부터 뜨거웠었고 이제 마포, 성동, 강동 여기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덕분에 강남 상구, 용산구를 토호제로 지정해준 덕분에 풍선 효과로 마포, 성동이 지금이니 하면서 간 거고, 그러니까 마포, 성동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 바로 인근에 서대문구, 동대문구, 뭐 광진구, 그 다음에 또 동작구, 영등포구 하면서 우리도 하면서 간 거고. 우리도. 그러니까 서울 중급 지역들까지는 온기가 퍼졌고 노원구나 도봉구, 뭐 관악구 소유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들어와 이제 우리 차례가 오겠구나 했다가 갑자기 규제를 우리 오르지도 않은 규제가 또 맞았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노도강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노원구가 오히려 호재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노원구도 규제를 맞았는데 왜 호재예요? 노원구 호재가 아니라 노원구가 지금 움직인다면 그냥 노원구 올라갈 때가 된 거죠. 동대문구도 가격대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뭐 16억 거래된 데 있고 18억 거래된 데도 있고, 뭐 호가는 지금 청량리역 가까운 그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호가가 20억도 있었거든요. 뭐 거래됐다는 썰은 있었는데 아직은 안 뜬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다음은 어디지? 성북구. 다음은 어디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아직 싸요 이거죠. 여기 아직 사람 있어요.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는 정고점 대비 21년도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 1억에서 3억인 단지들이 많아요. 정고점 회복도 못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라도 가자 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풍선 효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말하려면 서울 25개구를 규제했어요. 그럼 25개구를 규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은 입지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는 비규제네? 광명 갑시다 이러면 이건 풍선 효과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좀 세게 때린 거는 풍선 효과 될 거를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분명 서울 25개구를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겠다. 우리 수도권으로. 우리 일명 또 나오겠죠. 수용성. 뭐 과천은 아마 서울과 세트로 규제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분당도 같이 규제를 했다. 그러면 분당이 아닌 뭐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수용성 먼저 가고 여기 또 규제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들 또 풍선효과 이게 됐었던 게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풍선효과 얘기 1도 안 나오게 해야겠다. 싹 다 때려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엉뚱하게 뭐 송도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맞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인천은 뭔 죄예요?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 어리둥절, 동두천 어리둥절, 포천 어리둥절, 파주 어리둥절. 진짜 파주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힘들어요. 공장 뭐 이제 또 공사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니까 일용직들이 싹 빠져나가고 공실 넘치고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지금 집값이 장난 아니고 여기 또 분양 계속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주 여기도 사람 있어요. 구조대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주 너네도 문이면 수도권이잖아요. 우리가 그 동탄도 사실 예전엔 멀다고 했는데 그 동탄은 인프라 갖춰지면 동탄까지는 가격이 쫙 올라갔어요. 동탄은 이제 GTX도 뭐 들어선다고 하고 이러니까 동탄은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파주는 솔직히 조금 파주 운정 멀고 또 동탄 밑에 또 삼성전자 있는데 거기 미군기지 평택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평택도 우리 사람 있어요 이러는데 지금 이제 온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칼차단 당한 거죠. 그러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지방광역시들은 우린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에서도 뭐 해운대라든가 뭐 대구 수성구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금 조금씩 온기가 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규제가 피해 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예전에 딱 눈에 보이게 지금 집값 올라간 데가 뭐 동대문구 라인까지다 라고 하면 동대문구까지 지정해버리면 바로 노도강 풍선효과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싹 지정. 분명 또 경기 인천 풍선효과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싹 지정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 가세요 얘기잖아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 가고 싶지 않아. 서울 가고 싶어. 그러면 지방집 팔고 서울 가야 되는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채라는 얘기는 했지만 일단 지방 입장에서는 호재이긴 해요. 옹기가 당장 광역시들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넘어가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대책을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 대책 안에 보게 되면 두 개가 써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금지 그리고 수도권 대출 금지였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규제 지역은 어디만 있어요? 강남, 상구랑 용산 이 4개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수도권 대출 금지라고 하지 왜 규제 지역 수도권 대출 금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하다 보면 어쨌든 그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규제 지역을 수도권이 포함하고 있어. 그럼 수도권 대출 금지라고만 해도 충분했을 것을 규제지역 플러스 수도권 대출금지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왜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 지금이니 하면서 부산이 막 올라가. 해운대 핀셋 규제 조정대상 지역 하는 순간 대출금지. 대구 수성구가 올라가. 그러면 규제. 들어가면 수성구 이제 다주택자들 대출금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 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 지역을 굳이 왜 얘기해요? 수도권 대출 금지만 해도 되는 건데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규제 지역 대출 금지를 또 굳이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방도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겠다. 이번에 또 진성준 위원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집값 또 올라가면 우리 뭐 세금 규제 들어갈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확대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아직 살려준 거죠. 불쌍하니까.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인천이나 파주 그리고 아까 평택 여기도 불쌍한데 여기 수도권이라는 카테고리에 물꼈으니까 어쨌든 너넨 수도권이니까 일단 죽어나가는 거고 일단은 지방으로 옹기가 간다. 우리 투기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려주지 않거든요. 그럼 바로 칼차단 들어가게 되면 부산 갔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을 수 있고 실제로 부산이 한번 그랬었거든요. 막 올라가니까 규제지역 한번 빔 해버리면 하면서 쓰러졌다가 규제지역 풀어버리니까 지급이니 했다가 또다시 규제지역 경험들 있죠? 아, 그래서 그게 단어가 되게 저는 특이했고 같이 써 있었잖아요. 규제지역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같이. 되게 이게 희한한 거 이게 엔드야 오아야 이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써놨다 했는데 그게 그렇죠. 뒤에 생각이 있었네. 그래서 많이들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님들조차도 이거 보면서 왜 두 개를 왜 적어놨지? 같이 써 있는 거야 이게 단어가. 왜 수도권만 규제하면 수도권만 적으면 되지 왜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강남 상구만 규제죠?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엔드냐 물어본 거지. 5알이냐 했는데 사실 그냥 각자 적용인 거죠. 그러면 왜 굳이 규제 지역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 수도권만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별도로 매번 대책을 발표해야 돼요. 그러면 부울경도 규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밑밥을 먼저 깔아놨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하는 순간 세트로 파파파파팍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도 학습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학습했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서 전 느낀 게, 얘네들이 문재인 시즌2로 돌아왔다. 우리가 밸류업해서 온 거죠. 그때 막 해서 막, 게임 빡 주고, 빠따를 갖다가. 뻘컵했어? 네, 뻘컵해서. 체중도 올리고. 우리 후랭이님처럼 두꺼워졌어. 내가 그동안 쇠질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다주택 투기꾼들을 열심히 때릴지 막 이제 막 운동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어떻게 때려야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 실제로 노무현 시즌2 얘기 나왔었지만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얘기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때 대책이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학습은 합니다. 조금 이상한 쪽으로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조금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 AI가 학습할 때 데이터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편향된 데이터만 넣어놓고 학습을 하니까,
그쪽으로 막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진보 정권의 정책을 실패한 원인을 저는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강남집값이 더 올라가죠. 네. 그럼 강남집값 더 올라가는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은 그거를 원인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다주택자 정책은 오라, 투기꾼들 잡아야 돼, 저 적폐놈들, 그렇게 생각은 결론을 먼저 내놓고서 학습을 하니까 노무현 때 정책 참모진들이 그대로 문재인 때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때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실제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노무현의 정책이 틀린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근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계속적인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내성을 심어줬고 이제 학습 효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책을 펼치면 일시적인 주춤, 그 다음에 상승이라는 공식을 세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 틀린 건 아니었어. 근데 속도와 강도가 틀린 거였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도 파리 대책 나왔을 때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대책들이 다 긁어모아서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그러면서도 엄포를 내놨죠. 아직 규제 주머니, 여기 있다고, 호주머니. 호주머니 빠방 하니까 여기서도 안 잡히면 더 꺼낼 수 있다 라고 했었고, 실제로 안 잡히니까 9.13 대책에서 종부세 주머니, 이제 종부세에서 빵 터뜨렸고, 나중에 그러고 나중에 종부세 시즌2 종부세를 더 강하게 이러면서 빠바바바밥 갔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17년도 때 샀어야 됐죠. 그렇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샀어야죠. 그리고 17년도를 놓쳤었다. 18년도에도 샀었어야 됐고. 19년도 12, 16 대책에서 15억 초과 대출 금지, 야 이거는 진짜 세다 했었을 때도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걸려도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써서라도 샀었어야 됐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 대책은 틀리지 않았어, 강도야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30건 넘는 수많은 대책들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다시 노무현 때랑 똑같이 학습 효과만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했었던 게, 과거를 복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복귀를 하면 이재명 정부는 미리 밝혔었던 게 우리는 진보 정부가 아니다, 보수 중도 정부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기존의 진보 정권과는 다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발표를 했었으면, 그러면 저도 일단은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삼연봉 조심하라는 얘기 했거든요.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3번 삼연봉 당하면 게임 끝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때 홍진호 좀 말 잘해야 되는데, 제가 홍진호님을 직접 만났어요. 네, 폭풍저그. 네, 폭풍저그.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팬이었거든요. 팬이었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근데 그 삼연봉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는 게, 솔직히 임진록 때 삼연봉 할 줄은 몰랐대요. 사람이 설마 똑같은 전략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임요한은 임요한대로, 이거는 임요한은 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임요한은 방송에서 설마 똑같이 3번 당할까 하면서도 했었대요. 3번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콜드게임 딱 된 건데, 근데 우리는 일단은 안 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규제도 안 하겠다고 그랬고. 일단은 수요 억제 정책,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저는 안 잡을 거라고 좀 믿어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별수가 있나요? 세금 규제 할 거라고 얘기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공약을 뒤집지 않는 참된 정치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 정책을 내뱉고서 1년도 못 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자꾸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큰 뜻을 위협해요. 자꾸 밑에 있는 분들이 세금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갖다가 감히 이재명 대통령의 진위를 왜곡하시는 간신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참된 사람이라고 전 믿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번에 6.27 대책 나왔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다, 뭐 그랬나? 뭐 워딩이 대통령실의 정책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컨펌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얘기 나온 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달도 안 되면 벌써 이재명 패싱이냐? 그러면 이거 되게 큰일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장관도 임명이 안 됐는데 윤석열 뭐라고 말하죠? 내란 세력의 장단들이 감히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를 못 믿어서 네. 아직 기존 장관들 그대로 있거든요. 네. 아직 신규 장관들 임명 안 되면 그전 정부의 장관들이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못 믿고 이재명 패싱을 하고 보고도 안 하고서 그렇죠. 감히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갑자기 쿠데타죠. 이거야말로 쿠데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패싱을 하고서 보고서도 안 올리고 그냥 지들 멋대로 집값 올라갔으니까 대출 규제 빵 터트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 어리둥절 나는 규제할 생각 없었는데 감히 이거 누구야? 지금 장관 누구야?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보고 안 갔습니까? 갔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진짜 보고가 안 갔다면 윤석열 내란 잔당들의 이재명 패싱이 되는 거니까 줄줄이 저는 줄사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장관이야 정권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거고 이제 차관급들도 바뀌곤 하겠지만 그 대책 마련한 실무진들도 옷 벗어야 되거든요. 이건 되게 큰 일입니다. 대통령 패싱하고 간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보고 갔겠죠. 근데 솔직히 대통령 입장도 있잖아요. 나 보고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규제 안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집권하자마자 뭐 사람들이 벌써 그 얘기 나와요. 입 벌구라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이런 얘기 나올까 봐 대통령님께서 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다주택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주택자는 적폐고 1주택자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난처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가재, 군붕어, 개구리 노는 물까지 우리가 물 온도 수질 체크해야 됩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바쁜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약간 조금 워딩이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몰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큰일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주식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뭐 그렇죠. 우리 코스피 5천 해야 되잖아요. 네. 감히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데 이거 부동산 짜바리들 이거 투기꾼들까지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까? 영끌에서 강남 가고 싶어하는 것까지 우리가 대통령님께서 일일이 체크해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안 그래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믿고요. 일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워낙 공사다망하니까 네. 우리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전 생각하고요. 네. 근데 사명봉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믿어요. 안 그래요? 네. 넥타이 파란색 하고 온다라는 거 깜빡했는데 저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파란색 넥타이 해고 와야 됐는데 이렇게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살려주세요. 저는 정신질환이었고요. 저는 이제 곧 새신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신랑이고 네. 저는 아주 삶에 근심걱정 없고요. 네. 아주 나도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부 부처에 끌려다니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100%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변절자라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100% 지지하고요. 6.17 부동산 대책도 저는 지지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책이고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안 됩니다. 감히 다주택자가 서울집을 마련하려고 해 현금도 없는 사람들이 영끌로 집을 살려고 해 그런 사람들은 전 차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님의 정책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믿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믿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량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못 믿는 거거든요. 저 계속 얘기해요. 저 강조해 주세요. 네.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살짝 친구들이 좀 의심쩍다. 그냥 그분들을 보니까 노무현 때 있었던 분들, 문재인 때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 투기와의 전쟁 얘기하고 다주택자는 적폐고 이런 발언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자가 될지 저는 모르거든요. 지금 차관까지만 나왔죠. 네, 1차관까지만. 네, 차관도
이미 기사 나왔잖아요. 네. 셉니다. 약간 머리숱이 좀 부족하신 이러면 또 인신공격이니까, 약간 인상이 좋으신 분께서, 아주 얼굴이 인상이 환하신 분께서 우리 토지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론적 배경을 깔아두셨던 분이 1차관이 되셨거든요. 불로소득이니까? 네, 불로소득 차단해야 된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불로소득은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불로소득 철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걷어야 된다? 네, 다 걷어야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걷어야 된다. 우리 진성중 위원님께서도 뭐라고 했을까? 제초안 일단 실행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일단 다 올스톱 하겠다. 그럼요. 재건축 나쁜 건데 초과이익 걷어야죠. 재건축 다 개박살 나든 말든 주택공급 박살 나든 말든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걷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큰 뜻을 저 같은 범부가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조금 모자라서 좀 딸리기 때문에 네.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초안 걷겠다라고 하면 걷어야지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냥 큰 뜻을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세금 걷겠다라고 하면 내야죠. 뭐 별 수 있으니까 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이거는 2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은 공약을 지킬 훌륭한 위인인데, 이재명 대통령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사상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쪽 같은 다주택자 규제 안 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주변에 있다. 대통령님한테 이제 좀 잘못된 조언을 하겠죠. 지금 저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잡기 위해서는 공약을 수정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때려잡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공약을 몇 달 만에 뒤엎고 싶진 않았어도 그래도 일단은 충신인지 간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직원을 썼을 때 면전에서 당신 감히 나보고 내 공약을 바꾸라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내 사람인데.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래도 그래 김 의원 뜻대로 하게 하면, 이제 언론들은 그런 정책을 바꾼 장관, 차관, 위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분명 저 이재명이 정권 잡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오고 이때가 다릅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대통령님을 막 공격을 하겠지만, 네. 대통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전 주변인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거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네. 대통령님 공약은 다주택자 규제 안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그렇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관을 못 믿고 차관을 못 믿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못 믿기 때문에 일단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합니다 해놓고서 바로 뒤엎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위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주변에 간신들이 자꾸 다주택자 규제를 하자고, 대통령님께서 공약 첫 번째 줄이 뭐라고 있어요? 초고가 주택들의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사기 신도시, 임대주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안 할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근데 수요 억제 정책을 또 하게 되면 결국은 똘똘한 채 선호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인가? 안정 안 될 거라고 전 보고요.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 간신들의 말들을 좀 차단해 줘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또 항상 우린 되풀이 돼봤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똘똘한 한 채 지방 던지고 서울 살아남고, 서울에서 서울 외곽 던지고 서울 중심지 가고, 그리고 서울에서 빌라 오피스텔 던지고 아파트로 가고, 구축과 신축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거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간신들의 말을 왜 잘 들으면 안 되느냐면,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때 보다 보니까 그 간신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좀 불충한 분들 보면 강남에 집이 있더라고요. 말은 우리 집값 안정을 얘기하시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큰 뜻에 거스르는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인사 검증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들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뭐 우리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되는데 어린이날 선물로 아들한테 생일 선물로 주택을 선물하신 분들도 있고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출 금지 규정 나오기 전에 풀 대출 끌어당겨가지고 강남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면을 보다 보니까 해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후링이 님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장관이 됐어요.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네. 상상만 해도 어깨에 막 힘이 불끈불끈 들어가는데 근데 후링이 님이 반포에 집이 있어. 네. 그런데 진짜 강남 잡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반포 집값을 때려잡는 정책을 펼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부터 팔 것 같나요? 안 팔 것 같나요? 그렇죠. 내 집 먼저 팔겠죠. 물론 이게 주식이면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당당하게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반포 집이 있었는데 내가 팔면서 이재명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솔선수범하에 내 집부터 팔았습니다라고 밝히면 이해상충입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박수 칠까요? 신뢰 있다. 좋다. 그쵸. 당장 이번에 청문회 올라가시는 후보자님들 중에서 애한테 집을 사줬었지만 제가 그때 눈이 헷가닥했다 봅니다. 내가 사주려고는 안 했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그래서 사줬었는데 제가 아내를 혼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시대에는 그러면 안 돼. 다주택자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애들 집 다 팔았고요. 양도차익은 사회에 다 기부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박수치겠죠? 네. 제 솔선수범에서 무주택자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우와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은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저는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엄청 강조하시네요? 그럼요. 저는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반포에 집이 있나요? 아니요. 없잖아요. 대통령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강남에 용산에 집이 있는 주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주변 인물들 보니까 다주택자도 있어. 이미 애들한테 미리 집 해줬어.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한테 타격이 가는 정책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주택자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주택자 정책 해봤자 의미가 없다. 정확하게는 내 집값 상승에는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수현부터 해가지고 쭉 김수현, 장하선, 김상조, 아무튼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부동산 브레인들이 있었잖아요. 변창흠 뭐 등등등등등 그분들 보다 보면 좋은 주택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강남에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있었었는데 뭐 재건축도 막 좋은데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강남 재건축 때려잡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왜 강남 재건축을 왜 들고 있었을까요? 살신성인의 입장으로 내가 미리 맞아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효과 없는 거 아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배울 만큼 다 배우셨고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정책을 했었을 때 저 같은 일반인조차도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형상이 돼가지고 강남 폭등이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모를까요? 알거든요. 아니까 안 판 거예요. 강남 집값 더 올라갈 거 아니까 안 판 거죠. 그 지방 집값 먼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화내면서 야, 청와대 참모진들이 다주택자래 라는 기사 나오니까 어떤 기사 나왔어요? 1주택 처분령 나왔잖아요. 1주택 왜? 다주택자는 다 팔아라. 다 팔고 와. 참모진들이 어떻게 했죠? 집을 다 팔았나요? 아니요. 직을 던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사 나왔던 게 직보다 집이다 라고 하면서 다주택 팔라고 하니까 사표를 냈어. 팔고 싶지 않던 거지. 이제 아마 얘기는 했겠죠. 청와대 참모 좀 더 하고 싶고 하니까 이제 아내한테 가서 우리 1주택자 돼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아내한테 그냥 등싸대기 그냥 맞으면서 그렇죠. 야, 너 지금 침몰하는 좀 그렇고 야, 너 지금 문재인한테 충성할 때가 아니야. 내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 팔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집값 쭉쭉 올라갔었죠. 그분들이 사실 지나고 보니까 승자였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손해볼 만한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보다 행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에서 행동은 뭐예요? 등기. 등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집값 잡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기를 어디 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분들만 따라가면 반은 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요. 청답지가 나와 있잖아요. 강남 3구랑 용산구 가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그분들이 내 집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대통령님이 만약 이 후랭이 TV를 본 거야. 기분이 나빴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야. 근데 강남에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불경한 소리를 듣는 게 기분이 나빴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해야지. 명령해야죠. 파세요. 명령한 거야.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강남에 집이 없어. 무주택자야. 그러면 진짜 강남 잡는 정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 강남 고가주택들 막 빠바바바박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쇠빠따로 갖다 그냥 후드려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주택 보유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되는데 아직은 충신인지 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인물들이 강남에 재건축들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도 집보다 집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반포집 파세요 하니까 반포집을 팔기 싫으니까 저 장관 사퇴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역적이죠.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큰 뜻을 가지고서 그럼 이제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할 거잖아요. 결국 모 장관 집 팔라니까 직을 던져. 벌써 이재명 정권 레임덕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저 혼내야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경우는 안 생기고 집을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충성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믿어봐야죠. 그 다음번 스텝은 이제 세금이다. 뭐 종부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야 이제 내년 5월 9일 날 끝내버리는 거고. 배제를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쵸. 일단은 세금 규제까지는 일단 좀 더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나올 것인가 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대통령 공약을 보았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첫 번째 공약은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니라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 있었었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금융시장 규제는 하겠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다들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대출 규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 억제 정책, 이제 세금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를 해서 그거는 진짜 본인 공약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사실 공급 대책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공급 대책이 먼저 나오겠지만 사실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공급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우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애칭이 있었죠? 뭐였죠? 빵. 그렇죠. 빵 장관님. 빵뚜아네트가 됐으면서 불명예 퇴진을 했었는데 왜 빵뚜아네트 얘기가 나왔었냐면 기자랑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주택이 빵이었으면 밤새도록 공장 돌렸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다가 빵뚜아네트 소리를 들은 건데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이거죠. 진짜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대책을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발표가 언제 됐었었냐? 2018년도 9.13 대책 때 나왔거든요. 처음에 발표 나왔을 때 5년 안에 입주시키겠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뭔가요? 7년 지났죠? 네. 7년 지났는데 단 한 세대도 입주한 게 없습니다. 이제야 간신히 본청약 들어간 데가 일부 있고요. 아직도 토지 보상 안 끝난 데들 많고요. 광명시흥은 무려 7만 세대인데 여기는 토지 보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기 신도시를 발표한다 해봤자 거기 입주 언제 될까요? 빨라야 10년이에요. 애초에 2기 신도시도 완성이 다 안 됐어요.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물리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우리 타임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차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은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빵뚜아네트님의 우리 김현미 장관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런
멸칭을 얻고서 불명예 퇴진을 했느냐? 본인이 앞에서 한 말이 있어서 그렇죠. 공급은 충분하다. 수요 억제 정책만 하면 된다. 지금 집값이 높은 건 다주택자 투기꾼들 때문이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공급 정책이 없다고 비판이 나오니까 18년도에 부랴부랴 3기 신도시 대책 발표하고 그래놓고 나중 가가지고 빵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집권 초기부터 공급 정책 안 해놓고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욕을 먹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재명 정권에서도 일단은 대책은 공급 대책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공급 대책이 한순간에 되지 않죠. 4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도 한순간에 될까요? 아니요. 3기 신도시도 안 되는데 모르죠.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4기 신도시 발표하고서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큰 뜻을 거기 농민들이 토지 수용 반대해도 직결 처분, 강제 수용 이재명은 합니다 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문재인의 그런 나약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잠깐. 근데 왜 소장님 저희 문재인 때부터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네요. 그때 이거 대통령이 이거 안 했잖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21대 정부에 반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시네요. 그럼요. 전 대통령님 멋있다. 사랑합니다. 남자다. 적극적이야. 감정 사나이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네요. 그럼요.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죠? 문재인은 나약했잖아요. 문재인은 나약해가지고 농민들이 LH 불러가라 하면서 막 지작물 조사조차도 못하게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막 LH 직원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지작물 조사도 오래 걸리고 토지 보상 지연되고 토지 보상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양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겠다라는데 그 반대하면 내란수계랑 동범들 아닌가요? 감히 윤석열 잔당들 이거 때려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큰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금 쥐꼬리만큼 줘도 이해해야 되죠. 대통령님이 큰 뜻을 가지고서 그 농지를 갖다가 조금 수용해서 좋은 데 쓰겠다라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현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우리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금청산 보상금을 주면서 빠르게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4기 신도시 발표했었을 때 우리 김현미 장관님은 못했었던 거 다음 장관님은 또 행동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도 빠르게 안 돼? 빠르게 왜 안 돼? 라고 하면 빠르게 안 된 이유는 토지 수용이 빨리빨리 안 돼서예요. 그러면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정부가 큰 뜻으로 공급 정책 하겠다는데 반대를 해? 그럼 그 사람은 다 팔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합법적인 절차로 보상금을 주고 이 돈 받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따라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고 4기 신도시 발표를 해도 그분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겠다라는데 반대하면 안 되겠죠. 자진해서 저렴하게 줘야겠죠. 국가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아니 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나요? 내 땅 미리 그냥 무상으로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대의를 따라서 그러면 빠르게 토지 수용이 완료돼가지고 그러면 1년, 지금 몇 년씩 토지 보상하는데 오래 걸릴 필요 있습니까? 3개월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3개월. 발표하면 3개월 만에 다들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다 돈 받고 빨리 끝나고, 그렇게 가면 3개월 만에 토지 수용 싹 끝나고, 그러면 인허가 하고, 그러면 이제 택지 조성해가지고 일반 분양하면 또 더군다나 감히 그 농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큰 뜻을 거슬러가지고 설마 돈 한 푼 더 받겠다고 막 소송 걸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의 재결, 수용 재결 하면서 막 소송까지 가가지고 보상금 그 조금 더 받겠다고 막 정부가 하는 일에 거슬려고 하겠습니까? 절차가 많은데? 네, 그러면서 설마 그렇게 거부 안 할 거라고 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를 싸게 받겠죠. 지금 3기 신도시는 사실 조금 어려워진 게
보상 기간 늘어나고 보상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저렴하게 반값 주택 만들려고 했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래도 저렴하긴 하지만 처음에 말했었던 금액보다는 몇 억씩 높아져서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공사비도 올라가고 지금 토지 보상금도 높아져서 그런데 사실 공사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실질 물가가 올라간 건데 어떡해요. 또 LH 퀄리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들 좋아하는 퀄리티의 건축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땅값을 싸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님의 큰 뜻을 다들 이해해 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거 만약에 거부하죠? 그러면 이거 내란장당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농민분들 화이팅!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잘해주게 되면 공급 그러면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활성화 될 거고요. 근데 만에 하나 농민분들이 조금 돈 더 받겠다고 발목 잡으면 네. 그럼 공급 활성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발목을 안 잡았던 적이 있나요? 없었는데 지금까지 안 잡은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한 표를 하신 분들일 거라고 전 믿기 때문에 네. 우리 뽑았으면 믿은 만큼 행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승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저는 우리 농민분들이 참여해 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시즌에 정비 사업은 좀 어떻게 될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좀 나눠서. 정비 사업은 1기 신도시도 있고요, 참. 일단은 역시 공약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게 되면 네. 용적률 검별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 했어요. 그럼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됩니다. 여기에 불순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혹자는 네. 불순한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생각을 하냐? 그 공약집을 보다 보면 앞에 공공성 확충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그냥 공공성 확충을 통한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기부 체납 많이 해야 되고요. 임대주택을 더 많이 내놔야 되고요. 그러면 기부 체납 많이 하고 임대주택 많이 짓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설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님들 혹시 본인 혼자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너가 다 처먹을래요? 다 처먹을래? 서민들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간악한 사람들이 자꾸 임대주택 더 짓겠다라고 하니까 안 돼. 임대주택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동네에 질 떨어져 라고 말하는 아주 천민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간악한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별주의자들이 있어요. 서민들 오는 것들 싫어하고 소셜믹스 반대하고 그런 그냥 지들끼리 성을 쌓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기브앤테이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적률 받았으면 줄 거 줘야죠. 임대주택 줘야 되는데 싫어 하면서 우리 임대주택 싫어요, 공공기부채납 싫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못 간다. 우리 또 진선중 위원님께서도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거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단 먼저 두들겨 맞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혹시 조품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방배 삼익. 방배 삼익 재건축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고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리는 조합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피했지만 3주구는 걸리고요. 방배 삼익도 걸리고요. 우리 진보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조국 위원님께서 지금 아직 옥 중에 계신데 옥에서도 재건축 분담금 통지서를 받아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거둬야 된다라고 하면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은 살아남으려고 하면 안 되죠. 평등하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조국 위원님께서도 통지서 재건축 부담금 5억, 10억 거두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흔쾌히 내야죠. 설마 여기서 위헌소송 걸려고 하는 불순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는데 위헌소송. 네, 아니 국가가 내라고 하면 내야죠. 설마 여기서 또 이거 통계 조작이니 이거 금액이 좀 불합리하니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중과세, 형평성 문제, 미실현 이득의 과세, 내가 이거 재건축 하나밖에 없었고 내가 평생 이 집에서 20년 30년 살았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갖다가 몇 억씩 내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집이 뺏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거두라고 하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야죠. 내 집 팔아서라도 내야죠. 안 그래요? 우리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낼 건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조국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 재건축들은 여기에 이 큰 뜻에 반발하는 조합들은, 이런 불충한 사람들은 속도를 잘 못 낼 건데, 대통령님의 큰 뜻을 이해해주는 조합들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재건축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사업성이 나올락 말락 하면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는 데들이 좀 불순 세력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쵸. 사실 강남 3구랑 용산 구는 이번 투표 결과도 보면 시뻘겋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험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단죄를 할 수도 있긴 해요. 초과이익 환수금을 확 걷어버릴 수도 있긴 해요. 실제로? 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걷는다라는 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믿어야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 3구랑 용산 구는 내란 세력들만 있지 않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 차관님들 중에서도 같이 이 솔선수범해서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큰 뜻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고 같이 동참하는 아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다시 못 본 대한민국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믿고서 같이 큰 뜻에 따라주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 어깨동무하고 못 팔게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럼요. 우리 조국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세금 내야죠. 일단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고요. 재개발은 그나마 낫긴 해요. 재개발은 그래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우리가 재초안이라고 부르니까 약어로 부르면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재건축만 있어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주택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화두로 등장하는 게 바로 소셜믹스 아니겠습니까? 감히 천민자본주의인 사람들이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한강뷰 임대. 물론 여기는 재건축이긴 한데, 여기 참고로 그 한강뷰 임대 난리 났었을 때 이게 뭐였냐면 조합원 물량이랑 임대주택 물량을 동시에 추첨하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 일반 분양분이랑 조합원 분이랑 따로따로 합니다. 조합원이 먼저 동호수 좋은 거 갖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이거 차별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업 주체가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이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가, 이거는 이재명 정부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시가 소셜믹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호수를 섞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수 섞다 보니까 처음에는 임대주택 동들을 비한강변에 배치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 한강변 동에는 임대주택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동호수 섞으라고는 했고요. 임대주택을 한강변이 아닌 데만 넣는 건 차별이라고 했고요. 근데 그게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한강뷰 임대가 등장하는 건데, 그런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나 도시계획위원회나 현 정부의 사상에 발맞춰서 스텝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서민 친화적인 정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주택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임대주택 좋은 거죠.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는 간악한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임대주택을 짓는데 아니 한강뷰를 조합원들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조합원들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지금 사업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평등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21세기라고요. 이재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강뷰를 지들만 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강뷰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한강뷰 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반발은 했지만 조합은 반발은 안 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로 서울시는 되게 저는 이제 기자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잠실주공 5단지 한강뷰 논란이 나왔었을 때 조합원들이 진짜 반발 많이 했고, 저도 잠실주공 5단지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꽤 아는데 진짜 한탄을 많이 했거든요. 조합장 나쁜 놈들 끼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서울시가 기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한테 전화해서 아니 그 일부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거 가지고서 전체 조합원이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멘트까지 했어요. 우리 조합은 착해요 라고 했어요. 우리 애는 착해요도 아니고 우리 조합은 말 잘 듣는데 왜 너네들이 나서냐, 조합은 소셜믹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플랜카드 걸렸어요. 뭐라고?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가 대표적이잖아요. 인허가권자랑 싸울 수 있을까요? 조합 입장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허가권자랑 싸우면 조합원만 손해입니다. 조합만 손해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 초고층 못하게 하고 굴뚝 남기라고 하고 한동 남기기 얘기하고, 그때 인허가권자랑 싸운 데는 다 어떻게 됐죠? 멈췄죠. 그러면 인허가권자랑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소셜믹스 하라고 하면 소셜믹스 해야죠.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 갑자기 또? 네, 그러니까 조합은 일단 인허가권자가 시키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분통은 느끼지만, 또 분통은 느껴도 어쩔 수 없죠. 인허가권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간 건데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조합은 갈 거고 못 받아들이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으니까 사실 더 심각한 거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는 더 준다라고 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신 아까 얘기했죠. 공공기여와 함께 기부 체납 많이 해야 되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임대주택 너무 많아서 싫어요 라고 하는 정비사업들은 못 갈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그 대위를 인지하고 가시는 조합원들이 있는 착한 조합들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설마 여러분들 임대주택 싫어하시는 나쁜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다 올스톱 될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재개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데 왔다 갔다 하려니까 좀 헷갈리시죠 지금? 말 진짜 잘해야 됩니다. 투자 관점으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시장은 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가치적으로도 좋은가는 조금 논외가 있어요. 왜냐면 임대주택을 싫어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솔직히 차별주의자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주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서울시가 무리하게 소셜믹스 해라, 한강뷰 임대 내놔라, 어떻게든 조합원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곳들은 인허가가 멈춰버릴 거고, 근데 못 받아들이는 곳들이 예상컨대 핵심 지역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압구정 조합원들이 한강뷰에 임대에 넣으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일거든요. 그분들은 또 우리 시뻘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주 이런 민주적인 사회,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런 공익을 외면하는 조합들은 좀 인허가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냐라고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나쁜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입장은 있어요. 왜냐면 한강뷰 임대를 만들어버리면 조합원들 중에서도 한강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압구정에서 한강뷰가 되냐 안 되냐 차이는 진짜 2, 30억을 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재산권 30억을 포기하라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임대주택 안 짓겠다,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줄 테니까 임대주택 수 늘리세요 라고 하면 인센티브 안 받아도 돼. 그냥 우리 극단적으로 1대1 재건축 할 테니까, 레미안 칠리투스 보면 임대주택 하나도 없거든요. 1대1 재건축으로 가면서 초고층으로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압구정도 쿨하게 우리가 분담금 10억 20억 낸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안 해도 돼, 1대1 재건축으로 갈래 라고 결정했다가 칠게요. 그러면서 물론 요즘 분위기 보면 1대1 재건축 한다고 해서 임대주택 강제 안 할까 하면 또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용적률 인센티브 필요 없고 우리는 그대로 갈래 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가면 오히려 가치적으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 분양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공사비가 있는데 공사비를 일반 분양분으로 갖다가 사실상 분산시켜 보면서 내 분당 금액을 낮추는 건데, 일반 분양 없어도 돼, 우리가 100% 분당은 다 납부할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들 조합원들 대형 평수 위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밀도 빽빽하게 짓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한강뷰 잘 보여지게 하면서 퀄리티 있게 짓겠어 라고 하면 그게 요즘 21세기에 맞지 않은 사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임대주택을 배척하고 우리들만의 성을 지으면 그 부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게 집값 자체는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들을 하는 곳들은 그러면 임대주택 인센티브 필요 없어, 우리 임대주택 공익을 외면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됩니다. 뭐냐면 그 조합원들의 이익과 공익과는 사실 둘 다 동시에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임대주택을 납부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빨리빨리 인허가 해줄게 라는 큰 틀이 현 정권의 기조예요. 이 기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들은 속도를 낼 것이고요. 이 기조에 반하는 조합들은 빨리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현장에 계시니까요. 조합원분들하고도 각 구역에 조합원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실 텐데 어떤 반응들인가요? 그러면 좀 더 지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네. 다들 싫어해요. 임대주택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자니 엄청 싫어하고요. 그리고 뭐 한강변에 있는 주요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여의도도 그렇고 동부이천동도 그렇고 이런 곳들에 있는 데들, 뭐 성수동도 그렇고, 뭐 해당 지역들은 임대주택을 넣는다고? 최근에 잠시주공 5단지 한강변 임대 사태를 보면서 설마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리고 반발감도 심하고, 채팅창 보면 다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강북에 있는 재개발들은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 중 하나가, 애초에 재건축은 임대주택이 강제되어 있지 않아요.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같이 있지만, 애초에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있었던 사업이 이제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법에 있었었다가 이걸 둘을 2002년도에 합친 거거든요. 애초에 사업 유형이 도정법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재개발은 예전부터 강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재개발은 원래도 임대주택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원래 나는 뭐 300세대 넣어야 되는데 500세대 넣으래.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 또 그리고 우리가 한강변에 있는 곳들은 좀 그렇지만 다른 데들은 그렇게 재산 가치가 막 10억, 20억씩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남권역, 특히 한강변에 있는 사업장들은 그 재산 가치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반발들도 되게 크고요. 재건축은 특히 임대주택의 의무화가 아닌데 사실상 인허가 과정에서 너네도 넣어야 돼 하면서 거의 약간 반협박식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인센티브를 그래도 주긴 줘요. 반협박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공짜로 받아낸 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공공기업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뉴노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갔다가 이런 공익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조합들은 갈 수 있고, 못 받아들이는 곳들은 좀 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지연되는 게 꼭 나쁜 거냐라고 하기에는 그 분들 입장에서도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게, 나만 놓고 보면 그 천민 자본주의적인 시선에 보면 우리들만의 성을 쌓는 게 사실 더 자산 가치는 좋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나가자. 뭐 인허가 좀 지연돼도 나중에 뭐 인허가 받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 잠깐의 소나기 정도로 보고 뭐 그렇다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니까 일단 좀 기다리자. 뭐 그렇다고 해서 반포 압구정 집값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보면 되겠죠. 대통령님의 의지가 아니라 참모진들을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3번 속으면 안 됩니다. 사면봉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답은 나와 있어요. 과거를 복귀해 보았을 때
우린 똘똘한 채로 가야 되고요. 무조건 최대한 상급지로 가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다주택자 하시면 안 되고요. 싹 다 정리하고서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주택으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우린 다 봤잖아요. 우린 입김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님의 위지는 아닐 수는 있어도 그 참모진들을 보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노무현 시즌3, 문재인 시즌2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야 됩니다. 빨리 사요? 네. 타워팰리스급의 임대주택 나올 건데요? 네, 나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근데 저는 믿는데, 네. 그 내란 세력들이 그래도 우리가 아주 민주정부에서 그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농민들의 땅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설마 뭐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와가지고 뭔가 뭐 공공 해가지고 뭐 무슨 공공 재개발 시즌 3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재명표 공공 재개발은 혹은 이재명표 공공 재건축은 강제 수용을 해버린다. 압구정 뭐 6구역을 공공 재개발 선도지구, 공공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싹 강제 현금 청산시켜버려서 공공 타운을 만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원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타워팰리스급 퀄리티의 임대주택이 나오려면 그 조합원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강북권역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강남권역에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그 임대주택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손쉽게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건 좀 요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곳이 예를 들어서 지방이에요. 그러면 안 사도 돼요. 왜냐면 결국 이거잖아요.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만든다라고만 했지만 사실 다주택자 규제는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한 통계청 자료를 따지면 한 40%는 무주택 가구고요. 네. 또 40%는 1주택 가구고요. 한 11%가 2주택 가구. 그러면 3주택 이상, 즉 다주택 적폐 세력들은 불과 4%밖에 안 됩니다. 거의 4%들이 초과주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내 집이 없는 거는 이 상위 4%의 적폐 세력들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적폐 세력들을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때려야죠. 때려야겠죠. 이 나쁜 놈들이 자꾸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 초과주택을 가지고 있네? 내가 집이 없는 건 너네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 때리는데 그럼 그분들이 때리니까 우리 기억나죠?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이번엔 대출규제 하면서 막 다주택자들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면 주택들이 뿅뿅뿅 튀어나오겠죠. 근데 튀어나오는 주택들이 어딘가? 후랭이님이 초반에 이것도 편 쪽에서 나오겠죠. 초반엔 답은 이미 다 있습니다. 외곽주택들이 막 뿅뿅 튀어나오고요. 서울에서도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튀어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곳이 중소도시다. 기다리면 됩니다. 아주 저렴한 주택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서울에서도 뭐 내가 외곽 여기서도 뭐 빌라 이런 거 원한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 내란 세력들과 같이 살고 싶다. 불순하게도 감히 강남성으로 용산구를 가고 싶어 한다. 그 빨간색 애들이랑 친구하고 싶어 하는 불순한 생각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야 된다. 왜냐면 한 채를 하라고 하잖아요. 한 채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서울이고 그것도 신축 아파트고 역세권이고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5년 이내 아파트라는 거가 상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주택은 쌀 수가 없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그 한 채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더 비싸질 거고요. 그리고 한 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들은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연봉이 누가 다 1억씩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연봉 200만 원 받아도 300만 원 받아도 가재, 붕어, 개구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연못물 따뜻하게 해주려면 집값이 저렴해야 되죠. 네. 지방주택 가격까지도 폭등하면 얼마나 삶이 각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거주할 주택들 저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뭔가 우리 연못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난 개천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그곳은 내란 세력들이 너무 많은 동네인데 그런 동네들을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좀 빨리 가야 된다. 왜냐면 우리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출 이제 못 받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지게 되면 똘똘한 한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약간 좀 빨간색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든 간에 빨리 사야 된다라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유, 오늘 김재경 소장을 처음 봤으면 그렇죠. 이거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부부터? 중간에 그렇죠. 3부부터 보면 그래서 해서 3부부터 보면 갑자기 이게 헷갈려 할 수는 있는데 1부부터 잘 보시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21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반어법이니 뭐 완곡어법이니 곡해를 한다니 이러는 불충한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빨간색 싫어하고 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뜻을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냥 알아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계속 뭔가 강남상가랑 용산에 집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본인 집을 팔면 그러면 그때는 강남 집을 팔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집을 자꾸 강남에 가지고 있고 본인 자녀들 내 집 마련해주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답지가 거긴가요? 라고 하면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가면 뭔가 생존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위구심을 살짝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까? 그럼요.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